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첩첩한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면 온 세상이 먹물처럼 캄캄해지곤 했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불태우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는 척박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졌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초가집을 쓸고 닦으며 언제나 단정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사는 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어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어 더욱 고요하고 한적했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가을마다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함을 더해주었고 부엌 뒤편에는 사철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이 솟아나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이른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빗질하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뜯어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맑은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혼자 사는 처녀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여 오다가다 옥수수나 감자를 쪄서 담장 너머로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집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꺼리며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낡은 폐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살던 기와집이었으나 수십 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주인 가족이 모두 떠나버린 뒤로 사람의 발길이 끊겨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성인 남자의 허리춤까지 올라왔으며 담벼락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밤이 되면 들짐승들의 안식처가 되곤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집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다며 아이들에게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연화 역시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그 집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피하려 했던 곳으로 발길을 이끌게 마련입니다. 어느 늦가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며칠째 멈추지 않고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낮게 깔려 대낮에도 밤처럼 어둑어둑했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쉴 새 없이 퍼부어댔습니다. 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거세게 울부짖으며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연화의 작은 초가집, 문풍지도 덜컹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늦은 날씨 탓에 산에 오르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해진 옷을 기워 입거나 콩을 고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은 따뜻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비바람 소리에 마음은 왠지 모르게 스산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앉아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르릉쾅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연화는 깜짝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비바람 소리 사이로
문득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낡은 처마를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연화의 귓가를 맴돌았고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집 뒤편 언덕 위에 폐가 쪽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운 마음에 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애처롭고 가냘픈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점점 더 선명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흉가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바람까지 몰아치고 있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 처량하고 간절하여 차마 모른 척하고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여행객이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다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짐승이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연화의 착한 마음씨는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어둔 낡은 도롱이를 꺼내 입고 흔들리는 호롱불 대신 비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기름 먹인 종이로 감싼 등불을 챙겨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연화는 굳게 마음을 먹고 집신을 단단히 삼은 뒤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산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어 한 걸음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겨우겨우 중심을 잡고 한 손으로는 등불을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젖은 풀숲을 헤치며 폐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그 신음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폐가에 다 쓰러져가는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번개가 번쩍이며 폐가의 앙상한 뼈대를 비췄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연화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지나 잡초가 우거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풀들이 다리를 휘감았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연화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무너진 사랑채 쪽이 아니라 비교적 형체가 남아있는 안채의 마루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낮게 들고 허리를 숙여 마루 밑을 비춰본 순간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펠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뱀은 보통 뱀과는 달랐습니다. 온몸이 눈이 부시도록 하얀 백사였는데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귀한 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백사는 지금 끔찍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구리 쪽에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붉은 피가 하얀 비늘을 타고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뱀은 연화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듯 머리를 치켜들고 혀를 날름거렸지만 힘이 다 빠진 탓인지 금세 고개를 떨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뱀이라는 사실에 겁을 먹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백사의 눈빛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백사의 눈은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깊고 맑았으며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윽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해치려는 게 아니야. 많이 아프겠구나.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이며 뱀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사는 연화의 고운 마음을 알아차린 것인지 더 이상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빛 속에
상처 입은 생명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처가 덧나거나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저고리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심스럽게 백사의 몸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자신의 앞치마를 풀어 백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백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상처 부위에 닿지 않도록 안아올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치 다친 아이를 안듯이 백사를 품에 꼭 안고 다시 거센 비바람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지만 품 안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화는 젖은 도롱이를 급히 벗어 던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깨끗한 무명천을 깐 뒤 백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자 백사는 긴장이 풀린 듯 스르르 몸을 펴고 누웠습니다. 밝은 호롱불 아래서 보니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우고 평소 산에서 캐다 말려둔 귀한 약초들을 꺼내왔습니다. 지혈에 좋은 쑥과 엉겅퀴를 지식여 즙을 내고 상처 부위를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백사는 약초가 상처에 닿을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지만 연화가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라고 부드럽게 다독이자 얌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지극정성 그 자체였고 밤이 깊도록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무명 속치마를 찢어 붕대를 만들고 정성껏 지식인 약초를 상처에 두툼하게 붙인 뒤 꼼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났을 때 연화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사가 추울까봐 얇은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맡에 작은 물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백사는 고맙다는 듯이 연화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연화의 방 안은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따뜻한 공기로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백사의 곁을 지키며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 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뱀의 곁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간밤의 거센 비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하늘은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번쩍 정신이 들어 서둘러 아랫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백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붕대로 썼던 천 조각만이 한쪽에 얌전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잿마루 밑과 장독대 뒤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백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벌써 간 것일까? 연화는 섭섭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영물이라 불리는 백사가 스스로 몸을 감추고 돌아갔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백사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연화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도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을 때도 자꾸만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신비롭던 은빛 비늘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뱀을 집에 들였다는 사실을 알면 다들 기겁을 하고 혼을 낼 것이 뻔했기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신 연화는 백사가 무사히 숲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고
그날 밤의 일은 점차 꿈결 같은 추억으로 남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집 뒤편에 있는 폐가터가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이 지나가다가 그 터를 보고는 저곳은 제왕이 날 자리요. 자손 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천하의 명당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심술최기로 유명한 최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최부자는 마을의 논밭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가난한 소작농들을 쥐어짜며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아 그 폐가와 주변 땅을 사들일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의 경계가 연화가 살고 있는 초가집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직관이 지목한 명당의 핵심 혈자리가 바로 연환의 집 마당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까짓 계집 아이 하나 쫓아내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 적당히 푼돈이나 쥐어주고 내보내면 그만이지. 그는 연화가 부모도 없이 혼자 사는 힘없는 처녀라는 점을 이용해 헐값의 집과 땅을 빼앗으려는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공기 속에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연화는 아직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최 부자네 집에 집사 노릇을 하는 김 서방이 건장한 하인 두어 명을 대동하고 불쑥 들어왔습니다. 김 서방은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진 채 마당을 휘휘 둘러보더니 연화를 향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이복의 연화야. 어르신께서 너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연화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콩깍지를 털며 일어섰습니다. 평소 왕래도 없던 부잣집 하인들이 들이닥친 것이 의아하고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김 서방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께서 이 집터와 뒤쪽 폐가 터를 합쳐 큰 별장을 지으시려 한다. 너에게는 섭섭지 않게 이사 비용을 줄 테니 당장 도장을 찍고 이달 안으로 방을 비우거라. 연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그녀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결코 떠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이 집은 제 부모님의 영혼이 깃든 곳이라 팔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자 김 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맹랑한 것을 보았나. 어르신이 좋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야. 어디 감히 천한 계집이 어르신의 뜻을 거스르려 들어 하인들이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서자 연화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눈빛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개 중에는 연화를 아끼는 이웃들도 있었지만 서슬퍼런 최 부자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연화를 편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김 서방은 며칠 말미를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바닥에 침을 겜뱉고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마당에는 험악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고 연화는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덕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에구, 불쌍한 것. 최 부자가 한번 찍은 땅은 기어이 빼앗고야 마는 독사 같은 위인인디. 어쩌면 존누, 조심해야 한다. 연화야,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여. 그날 밤, 연화는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최 부자의 하인들이 다시 들이닥친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끌어안고 훌쩍이다가 문득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백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 뱀도 집을 잃고 다쳐서 그리 헤매었던 걸까? 나도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연화의 탄식이 깊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화의 방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발소리는 아니었고 무언가 무겁고 부드러운 것이 마루를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에 은은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며칠 전 사라졌던 그 백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사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 주위를 천천히 돌며 무언가 의식을 치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백사의 몸에서는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올라 집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사는 한참 동안 집 주변을 맴돌다가 연화가 보고 있는 방문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바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화가 마당에 나가보니 장독대 옆에는 산에서 보기 힘든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고 흙바닥에는 뱀이 지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자 신비로운 수호자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제1부에서 연화가 아침 마당에서 귀한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하고 놀라워하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 옆에 놓인 산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흙이 채 마르지 않은 싱싱한 산삼에서는 그윽하고 알싸한 향기가 피어올라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것은 필시 어젯밤 달빛 아래서 신비로운 춤을 추듯 집 주위를 맴돌던 백사가 두고 간 보은의 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이토록 귀한 것으로 갚으려 하는데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어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 하는지 야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산삼을 깨끗한 천에 싸서 안방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당장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왠지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저잣거리와 주막에서는 연환의 집터와 폐가에 얽힌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연화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걱정 섞인 수군거림을 주고받았습니다. 글쎄, 최 부자가 그 터에다가 고래등 같은 별장을 짓겠다고 눈에 불을 켰다지 뭔가. 어리고 약한 처녀, 혼자 사는 집을 그리 핍박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지.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횡포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 앞에서는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눈 밖에 나면 소작을 떼이거나
비독촉에 시달려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느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의 집 사랑채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갔던 김서방이 연화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보고를 올리자 최 부자의 심통이 머리끝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그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탕탕 내리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라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쥐뿔도 없는 계집이 어디서 그런 객기를 부린단 말이냐. 최 부자는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서방과 하인들을 쏘아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듣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이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라. 겁을 주든 살림을 부수든 상관없다. 내 눈앞에 집문서를 가져오기만 하면 후하게 쳐주마.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연화의 평화롭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아침 일찍 나무를 캐러 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았던 텃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는 무참히 짓밟혀 있었고 울타리는 여기저기 부서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소행이라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끔찍한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배추, 포기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작물을 망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이자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우물가에 누군가 우물을 투척해 놓아 식수를 기를 수 없게 만들었고 마당에 널어둔 빨래들이 갈기갈기 찢겨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 일도 생겼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뻔했습니다. 밤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술에 취한 척 연화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대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봐 좋은 말로 할 때 떠나라고. 안 그러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거야. 그들의 위협적인 고함 소리는 조용한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찢어 놓았고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화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이웃집 덕이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이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연화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따뜻한 옥수수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헬쓱해진 연화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야,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그냥 떠나는 게 어떻겠니? 저 독한 놈들은 돈 때문에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아는 놈들이여. 네가 다칠까봐 할미는 그게 제일 겁이 난다. 덕이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피땀 흘려 지키시니 집을 저런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쳐야 하나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포기하는 순간 정의가 패배하고 탐욕이 승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덕이 할머니는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는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밤에는 문단속 철저히 하고
무슨 일 생기면 소리라도 크게 지르거라라고 당부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 연화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담장을 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은 되는 듯한 발소리가 마당의 자갈을 밟으며 안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낮에 보았던 최 부자의 하인들이 분명했습니다. 어이, 계집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해 거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바늘을 놓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고. 불이라도 질러버리면 제 발로 뛰쳐나오겠지. 밖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대화 내용에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킬킬거리며 마당 한쪽에 쌓아둔 장작 더미 쪽으로 가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으악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문의 귀를 바짝 댔습니다. 이게 뭐야? 뱀이야 아니. 무슨 안개가 이렇게 갑자기 끼는 거야? 당황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마당에 순식간에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기이하고 서늘한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는 쉿, 쉿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기현상에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야, 내 다리에 뭐가 감겼어. 이거 뭐야? 끈적거리고 차가워. 한 사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당에 침입한 괴한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발밑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횃불은 안개의 습기 때문에 피슈슈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고 그들은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형님, 여기 기분이 이상합니다. 귀신이 사는 집이라는 게 헛소문이 아닌가 봅니다. 겁에 질린 막내 하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해치려던 계획은 까맣게 잊고 오로지 이 기이한 안개 속을 빠져나가기 위해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문은 찾을 수 없고 빙글빙글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는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으며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녀는 며칠 전 치료해 주었던 백사를 떠올렸습니다.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그 특유의 쉬스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소리였고 침입자들을 몰아내려는 수호신의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연화의 두려움은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사님, 부디 저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 집을 지켜주세요. 한참 동안 마당을 헤매던 하인들은 결국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다. 도깨비불이 나타났다.
누군가 담장을 넘으려다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대문을 억지로 열고 뛰쳐나가는 다급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거짓말처럼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고,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떨어뜨리고 간 횃불 막대기와 벗겨진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뿐, 침입자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지난밤 연환의 집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밤새 귀신에게 홀려 혼쭐이 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글쎄, 김서방네 패거리가 연환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리가 풀려서 기어 나왔다지 뭔가. 도깨비가 나와서 춤을 췄다나, 뱀떼가 나타나서 달려들었다나. 사람들은 고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환의 집에 서린 기운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잉, 못난 놈들 술을 처먹고 헛것을 본 게지.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귀신. 그는 하인들을 멍석말이하듯 호되게 야단치고는 분을 사기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계획이 자꾸만 틀어지는 것에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협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더욱 사악한 계획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 마을의 주인인 나를 능멸한 죄를 톡톡히 묻겠다. 법이고 도덕이고 다 필요 없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싹 다 갈아엎어 버리리라. 최 부자는 읍내에 있는 왈패, 건달들을 불러 모으라고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마을 하인들로는 겁을 먹어 안 되니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놈들을 불러 확실하게 끝을 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연화에게 닥쳐올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폭풍전야에 접어든 셈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청소하며 간밤의 흔적들을 치웠습니다. 하인들이 버리고 간 신발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더욱 강한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기이한 일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조상님들의 영혼과 자연의 영물이 함께 지키고 있는 신성한 곳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다가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인사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덕이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연화야, 큰일 났다. 최 부자가 읍내에서 험한 놈들을 불러들인다는 소문이 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연화에게 피신을 권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자거라. 아니면 잠시 친척 집에라도 다녀오렴. 하지만 연화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를 비우면 그들은 바로 집을 부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분이 계시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연화의 알 수 없는 말에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최 부자네 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판이 벌어진 듯 흥청거리는 소리와 거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연화의 집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부모님의 위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연화의 집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백사는 이번에도 나타나 줄까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횡포에 연화의 작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말까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부에서 최 부자가 읍내 wal패들을 불러들여 연화의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연화가 두려움 속에서도 집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밤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제3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지났건만 마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을 고요한 산골 마을에 낯설고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읍내 장터에서 돈을 주고 사온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 횃불을 들고 비틀거리며 연화의 집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횃불, 그림자가 춤을 추듯 어두운 산길을 수놓았고 그들이 내뱉는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는 잠든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었지만 행여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 숨을 죽인 채 문고리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덕이 할머니만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연화의 무사함을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은 내 목숨과도 같다.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연화는 방문을 열고 햇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을 비추는 달빛 아래 그녀의 작고 여린 체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떨어져 나가고 험상민게 생긴 산에 대여섯 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낫, 그리고 시뻘건 불을 머금은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순식간에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칼자국 난 사내가 횃불을 연화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빈정거렸습니다. 오호라, 이 계집이 바로 그 대단한 집 주인이란 말이지. 최 부자 어르신 속을 썩이는 천하의 앙큼한 것이라더니 곱상하게도 생겼네 그려.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연화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늑대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관아에 고발당할 범죄입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사내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관아 하하, 이 산골짜기에서 관아가 다 무슨 소용이냐. 최 부자 어르신 말씀이 곧 법이고 나란히 명령이지. 잔말 말고 문서에 도장이나 찍어. 안 그러면 오늘 밤 이 집구석이 잿더미가 되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한 장을 꺼내 연화의 발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그것은 헐값에 집과 땅을 넘기라는 억지 계약서였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도 못 팝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연화의 완강한 태도에
왈패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우두머리가 눈짓을 하자 부하 하나가 몽둥이를 들어 마당 한쪽에 있는 장독대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수십 년 묵은 된장독이 박살났습니다. 구수한 장냄새가 비릿한 흙내와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안 돼요.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사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엌 문짝을 발로 차 부수고 마루에 놓인 세간살이들을 마당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자개농도, 아버지가 쓰시던 지게도 무참히 부서져 나갔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부서진 살림살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추억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봐라, 네가 고집을 부리니까 애먼 물건들만 작살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집은 남겨주마. 우두머리가 으름장을 놓았지만 연화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서러운 울음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횃불의 열기로 후끈거리던 마당에 어디선가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사풍이 불어오더니 왈패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거칠게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 왈패 중 하나가 몸을 부르르 떨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밤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깊은 한숨과도 같은 무겁고 습한 기운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스, 슈에트, 스스스. 그것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마른 낙엽 위를 무언가가 쓸고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무너진 담벼락 틈에서, 그리고 깨진 장독대 뒤에서 말입니다. 왈패들은 부수던 손길을 멈추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뱀소리 같은데. 한 사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산골이니까 뱀 한두 마리쯤 있겠지. 쫄지 말고 계속해. 하지만 그들의 공포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감도는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인 줄 알았지만 그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스르르 움직이며 사내들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뱀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화가 구해준 백사의 부하들인지 아니면 백사의 신비한 기운에 이끌려 나온 산의 정령들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수십, 수백 마리의 뱀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사내들을 응시하며 혀를 날름거릴 뿐이었지만 그 압도적인 숫자가 주는 공포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의학뱀이다. 바닥에 뱀이 깔렸어. 한 사내가 발밑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발목 주위로 실뱀들이 엉겨붙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펄쩍펄쩍 뛰었지만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마당은 이미 뱀들의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뱀들을 쫓으려 했지만 뱀들은 유령처럼 몽둥이를 피하거나 몽둥이를 타고 손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물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목덜미와 팔목을 스칠 때마다 사내들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이게 뭐야? 귀신 들린 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최 부자가 참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일이 더디게 진행되자 직접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이 한심한 놈들아, 고작 미물 따위에 겁을 먹고 난리들이냐. 뱀은 불을 무서워하는 법이다. 당장 불을 질러라. 집이랑 같이 싹 다 태워버려. 최 부자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 집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의 호통에 정신이 든 우두머리가 횃불을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불이다 다 태워버려. 우두머리는 횃불을 연화의 초가집 지붕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지프로 엮은 지붕이라 불이 닿기만 하면 순식간에 화마가 덮칠 위기였습니다. 연화는 안 돼, 라고 외치며 손을 뻗었지만 횃불은 포물선을 그리며 지붕 위로 날아갔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횃불이 지붕에 닿기 직전, 어디선가 돌풍이 불어와 횃불을 공중에서 낚아채듯 쳐버린 것입니다. 횃불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바닥에 무릉덩이에 처박히며 치익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왈패들은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바람이 왜 저래?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폐가 쪽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다시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안개는 지난번보다 훨씬 짙고 무거웠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집채만 한 크기로 변해 마당을 내려다보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연화는 그 안개 속의 실루엣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백사님. 정말 백사님이시군요.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분노한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습니다. 크르르. 쉬. 그 소리에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담벼락의 흙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왈패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서로를 붙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최 부자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 분명 여우가 홀리는 게야. 최 부자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폐가 지붕 위에 멜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구해주었던 그 백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뱀이 아니었습니다. 몸통은 아름드리 나무 기둥보다 굵었고 비늘은 달빛을 받아 은은한 서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은 붉은 보석처럼 빛나며 최 부자와 일당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마치 이 집의 수호신처럼 위험 있는 자태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뱀의 머리 위에는 희미하게 뿔 같은 형상이 돋아나 있어 이 뱀이 곧 용으로 승천할 이무기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 압도적인 모습에 숨이 닫힐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백사가 자신을 감싸 안고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연화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듯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최 부자 일당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푸른 동무가 뿜어져 나왔고
그 기세는 천지를 뒤흔들듯 맹렬했습니다. 히익 괴물이다. 진짜 용이다. 왈패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내던지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신호탄이 되어 나머지 왈패들도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같이가 놔두고 가지마. 그들은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밀치고 당기다 넘어지며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연출했습니다. 최 부자만이 다리가 얼어붙어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은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가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백사는 도망가는 조무래기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우두머리 격인 최 부자만을 노려보며 스르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울리고 바람이 일었습니다. 백사가 최 부자의 코앞까지 다가오자 최 부자는 기절초풍할 듯 숨을 헐떡이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왕님, 산신령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부자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백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모시는 수호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하늘의 뜻과 신령님의 보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돌아가십시오. 연화의 말은 백사의 위용과 어우러져 천둥 같은 울림으로 최 부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싹싹 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연환의 집 위로 피어오르는 신비한 서기와 거대한 뱀의 형상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전설로만 듣던 백사야. 연화가 복을 지어서 신령님이 도우시는 게야. 사람들은 두려움 반, 경외심 반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최 부자의 추태와 백사의 영험함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백사는 최 부자가 충분히 공포에 질린 것을 확인한 듯 그를 해치지는 않고 긴 꼬리로 바닥을 한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었고 최 부자는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지르며 네 발로 기어서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악인들이 모두 물러가자 백사는 다시 연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거대했던 몸집이 신기하게도 안개 속으로 녹아들듯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처음 연화가 구해주었던 그 크기로 돌아와 연화의 발치에 얌전히 셀리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털썩 무릎을 꿇고 백사를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도감과 고마움에 벅차오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안심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덕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 연화를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의 품에서 연화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억누르고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장독대와 널브러진 세간살이를 보며 혀를 찼지만 동시에 연화를 지켜준 신비한 힘에 대해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은 이제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엉망이었지만 연화의 집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하늘에는 다시 별들이 총총히 빛나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백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사가 보여준 이적은 마을에 길이길이 전해질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그토록 요란했던 소동이 지나가고 산골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산마루에 걸린 붉은 해는 밤새 공포에 떨었던 대지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듯 솟아올랐고 짙게 깔려있던 안개는 아침 햇살에 밀려 산허리로 스르르 물러갔습니다. 연화는 칡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서진 대문과 깨진 장독, 조각들, 그리고 짓밟힌 텃밭이 지난밤에 치열했던 싸움을 증명하듯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연화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깊은 안도감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흉흉한 귀신의 집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준 수호신이 머물다 간 신성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화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멀리서 불빛과 소리만 듣고 무서워 나오지 못했던 이들이 날이 밝자마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연화야,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이웃 아주머니들이 살인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물었습니다. 연화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들. 어찌 사람 사는 집에다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산신령님이 도우셔서 연화가 무사한 게야.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연화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촌장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둘러보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다들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힘을 보태세. 우리 마을에서 이런 험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서야 되겠는가. 연화는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우리 마을의 딸이나 마찬가지일세.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가 무서워 선뜻 나서지 못했던 미안함과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에 다들 촌장의 말에 기꺼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얼른 치워줍시다. 장정들은 무너진 담을 쌓고 안악들은 부엌 살림을 추스릅시다. 덕이 할머니가 앞장서서 소매를 걷어붙이자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연화의 집마당은 왁자지껄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니라 마을의 정을 다시 확인하고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을 세우는 두레의 현장이었습니다. 힘센 청년들은 산에서 튼튼한 나무를 베어와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시작했고 흙일을 잘 아는 어르신들은 집과 진흙을 이겨 허물어진 담벼락을 꼼꼼하게 메워 나갔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쓱쓱 흙 손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외로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불을 지피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온 최 부자는 그 길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으슬으슬 춥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다가 헛것이 보이는지 허공에 대고 잘못했습니다. 용왕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지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보았지만 이것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깊고 무언가에 크게 놀라 간담이 서늘해진 탓이니 안정이 필요합니다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부자의 위세는 하룻밤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집안에는 적막과 근심만이 감돌았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최 부자가 연환에 집터 욕심을 부리다 큰 뱀에게 혼쭐이 나고 병석에 누웠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읍내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하늘이 다 보고 계신데 죄를 짓고 무사할 리가 있나. 그 착한 처녀를 괴롭히더니 꼴 좋게 되었구만. 최 부자의 악행에 시달렸던 소장농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통쾌했습니다. 소문이 흉흉해지자 최 부자의 아들이 급히 집사 김서방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버님이 저리 편찮으시니 더 이상 일을 벌일 수 없다. 당장 연환의 집터 매입건은 없던 일로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거라. 오후가 되자 김서방이 쭈뼛거리며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풀이 죽은 채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가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께서 지난밤의 일을 깊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이 땅을 탐내거나 연화 아가씨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서방은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와 광목천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작은 보상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굽신거리는 태도에 콧방귀를 뀌었지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최 부자 측의 항복 선언으로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신이 나서 일손을 놀렸습니다. 깨진 장독대는 마을 어귀 옹기점 주인이 새 항아리를 가져다 주어 말끔하게 채워졌고 찢어진 창호지는 옆집 순이네가 가져온 질긴 한지로 새로 발라져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망가진 텃밭도 동네 안악들의 손길이 닿자 금세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꺾인 배추는 다듬어 국거리로 쓰고 파헤쳐진 흙은 다시 고르게 다져졌습니다. 연화의 집은 예전의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이 더해져 한결 더 따뜻하고 튼튼한 보금자리로 거듭났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복구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구만. 오늘 다들 고생 많았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조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과 김치, 삶은 감자, 그리고 연화가 끓인 구수한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하고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깃돛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나저나 그 백사가 정말 이무기였을까? 그렇게 큰 뱀은 내 평생 처음 들어보네. 한 청년이 신기하다는 듯 묻자 덕이 할머니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 산골짜기가 예부터 영물들이 사는 곳이라 하지 않았나. 연화가 마음씨 곱게 그 뱀을 살려줬으니 짐승도 은혜를 갚으려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와준 게지.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백사가 지금쯤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화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조용히 집 뒤편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이제는 으스스한 기운 대신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채 마루 밑 처음 백사를 발견했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백사님, 계신가요? 작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뱀이 허물을 벗고 간 흔적인 뱀 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징그럽지 않고 마치 얇은 비단처럼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허물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백사가 이제 완전히 상처를 회복하고 더 큰 세상으로, 더 높은 곳으로 떠났음을 말입니다. 아마도 어젯밤의 그 거대한 모습은 승천을 앞둔 이무기가 마지막 힘을 발휘하여 보여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용이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세요. 저도 이 집을 그리고 제 삶을 씩씩하게 지켜나겠습니다. 연화는 허물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백사가 그래 잘 지내거라 하고 화답하는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가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우리도 가볼 테니 문단속 잘하고 푹 쉬어라.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소리치고. 이웃들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어제의 차갑고 외로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꽉 차고 든든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연화는 깨끗해진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튼튼하게 고쳐진 대문을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어떤 나쁜 기운도 감히 이 집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깨끗하게 도배된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낮에 사람들이 가져다준 음식 냄새와 풀 먹인 새 창호지 냄새가 어우러져 아늑한 향기가 났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지켰어요. 아니, 마을 분들과 고마운 백사님이 함께 지켜주셨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사진 속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 연화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애쓰느라 뻐근해진 어깨를 주무르며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연화는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찌르르 찌르르 자장가를 부르고 멀리서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밭에 나가서 배추를 다시 심어야지. 그리고 덕이 할머니께 드릴 버선도
한 켤레 지어야겠다. 연화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은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깜짝 놀랐을 소리지만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밤이슬을 피하러 온 작은 새이거나 떠난 백사님이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겠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에도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폐가에도 평화로운 어둠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이 진정한 안식을 찾는 마지막 장면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연화가 맞이할 평온한 내일과 이 이야기가 주는 따뜻한 여운을 기대해 주십시오. 어느덧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그토록 소란스러웠던 가을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도 하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네 집 마당을 어지럽히던 낙엽들은 모두 거름이 되었고 그 위로 소복하게 한방눈이 내려앉아 온 세상이 은세계로 변했습니다.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묵묵히 서 있는 감나무 가지 위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 길을 내었습니다. 쌀이 빗자루가 눈 위를 지나갈 때마다 사각사각 하는 경쾌한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웠고 입김은 하얀 안개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연화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집 뒤편 폐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백사님이 머물다 가신 명당이라 부르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깃든 곳으로 여겼습니다. 가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아프면 사람들은 폐가 입구에 작은 돌탑을 쌓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내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등 좋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연화 역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그곳에 올리며 어디선가 용이 되어 날고 있을 백사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 폐가는 이제 흉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신성한 구심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큰 코 다친 최 부자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풀어 가난한 소작농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마을 회관을 고쳐주는 등 덕을 쌓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양반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며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끔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산책하다가 연화와 마주치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집은 춥지 않으냐, 외감은 넉넉하냐 묻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지가 다가오자 마을은 팥죽 끓이는 냄새로 구수하게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고 커다란 가마솥에 붉은 팥을 삶았습니다. 보글보글 팥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방 안까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덕이 할머니와 이웃아낙들이 연화네 사랑방에 모여 앉아 찹쌀로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동글동글 예쁘게도 빛내. 시집가면 옥동자 낳겠어. 할머니들의 농담에 연화의 얼굴이 발그레해졌고 방 안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연화의 집안은 사람들의 온기와 펄펄 끓는 팥죽의 열기로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연화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팥죽이 다 끓자 연화는 가장 먼저 작은 그릇에 팥죽을 담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폐가가 있던 자리에 팥죽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백사님, 오늘은 동지입니다. 나쁜 기운을 쫓고 복을 부르는 팥죽을 쑤었으니 와서 드시고 가세요. 팥죽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얀 눈과 섞여 신비로운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연화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잘 먹겠다, 고맙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 바람에 연화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 둥근 밥상이 펴져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둘러앉아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팥물과 쫀득한 새알심이 입안에서 어우러져 추위로 얼었던 몸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어후, 시원하다. 연화 솜씨가 제법이야. 덕이 할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칭찬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점점 나직해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는지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평화로운 나른함이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웃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화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아궁이에 군부를 지펴둔 덕에 아랫목은 절절 끓을 정도로 뜨끈했습니다. 연화는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엎드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것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더 없는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휴식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연화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지난 가을의 사건을 겪으며 연화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터전을 지킬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빛을 내려놓고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방 안의 빛이 은은하게 줄어들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베개를 고쳐 베고 이불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등에 닿는 바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노곤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움직였던 근육들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백사가 승천하던 그날 밤의 광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과 위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 기억은 평생 연화의 가슴 속에 등불처럼 남아 그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고마워요, 백사님. 그리고 마을 분들 모두. 연화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좋은 수면제라고 합니다. 연화의 호흡이 점차 느려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때 연화의 꿈속으로 하얀 용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습니다. 용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다가 연화의 집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를 떨어뜨려 주었는데 그 여의주가 마당에 닿자마자 황금빛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났습니다. 꿈속에서도 연화는
그것이 앞으로 자신과 이 마을에 찾아올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워서 연화는 잠결에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밖에는 밤새 눈이 내려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고 연화의 꿈속 세상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고 달게 잤는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방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누나, 일어났어. 같이 눈싸움하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청아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화는 기지개를 켜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순공을 끓여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또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연화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남자들은 새끼를 꼬며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들은 바느질하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그들 틈에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이 마을이라는 큰 가족의 일원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연화의 착한 마음씨와 그 마음을 알아준 백사의 전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밑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흐르고 연안의 텃밭 흙, 틈새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연화는 겨우내 묵혀두었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흙냄새는 싱그러웠고 따스한 봄바람은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밭일을 하던 연화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하얀 구름 한 점이 마치 용의 형상을 하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구름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백사는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서 연화를 그리고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흙 묻은 손을 털고 툇마루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른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마루에 앉아 있으니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좋다. 연화는 혼잣말을 하며 기둥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집은 고요하고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새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옛날 비바람 치던 밤의 공포도 욕심 많은 부자와의 싸움도 이제는 모두 옛날 이야기 속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녀가 상처 입은 영물을 구하고 그 영물의 보은으로 집과 마을을 지켜냈다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네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티면 언젠가는 따뜻한 햇살과 든든한 조력자가 찾아온다는 믿음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창밖에도 어둠이 내려앉았겠지요. 부디 오늘 밤은 연화가 느꼈던 그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처럼 포근하고 걱정 없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의 집 풍경을 그려보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밤은 깊어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따뜻한 방 안에는 콩기름 먹인 장판이 반들반들 윤이 납니다. 문풍지는 바람에 가볍게 떨리며 자장가 같은 소리를 내고 화로에 묻어둔 밤이 탁탁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이 평화롭고 아늑한 풍경 속에서
여러분도 이제 그만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모든 근심은 잠시 잊고 깊고 푸른 잠의 바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